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여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은 하지 못하고 싱글입니다. 결혼을 할 뻔한 적이 젊은 시절 한 번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물거품이 됐고 현재까지 혼자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독거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다 보니 이댁 사모님과는 거의 친모녀와 진비 없는 사이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댁의 딸인 것은 아니죠. 이댁에서의 제 신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부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요, 날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진 신세입니다. 해서 20살 되기 전까지는 고아원에서 쭉 생활하다가 고아원을 나와 독립하게 되었을 즈음 사모님 댁 가정부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승자야, 너 고아원 나가면 따로 계획이 있니? 글쎄요. 아직은 숙식 해결되는 공장이나 회사에 입사원서 넣어보고는 있는데 결정된 건 아직 없어요. 혹시 원장님이 잘 아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정부로 들어가 일해볼 생각 없니? 가정부요? 그래. 그 댁이 실은 오랫동안 우리 고아원의 기부를 꾸준히 해온 재벌집인데 그 댁 따님이 최근 독립해서 혼자 나가 살기로 했다면서 따님을 보필해줄 가정부를 구한다는구나. 따님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요? 너보다는 훨씬 많지. 거의 40 가까이 되어가는데 시집도 안 가고 미스라는구나. 부잣집 딸이라면서 여태 왜 시집을 안 갔대요? 나도 그분 볼 때마다 그게 미스터리야. 집도 재벌이지. 얼굴도 한번 보면 꼭 다시 한번 시선이 갈 정도로 엄청 미인이시거든. 그런데 여태 독신이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하지. 그럼 그분 혼자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 가정부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 식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부잣집 따님 가정부 일이라 너에게 소개하는 거야. 들어보니 월급은 공무원 월급보다 훨 높은데 일은 수월할 것 같아서 말이다. 원장 선생님, 그럼 저 그댁에 소개해주세요. 한 몇 년 열심히 일해서 대학 갈 돈이나 좀 모으고 나오게요. 그래, 선생님도 바라는 게 그거다. 그댁서 몇 년 악착같이 돈 모아서 대학을 가든 시집을 가든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전 그렇게 고아원 원장님의 소개로 사모님 댁 가정부로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일이죠. 20살 꽃다운 나이에 재벌집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된 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는 댁의 주인이셨던 사모님은 이제 70살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사실 사모님이란 호칭이 그분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20살 무렵 처음 면접을 갔을 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승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가 오늘부터 우리 집서 일하기로 한 승자라는 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 얼굴을 보아하니 총명하고 야무지게 생겼구나. 난 입맛이 까다로워서 밖에 밥을 잘 못 먹는다. 요리는 좀 할 줄 아는 편이니? 네, 고아원 있을 때부터 식당 일을 제가 많이 거들어들여서 음식은 곧잘해요. 그래, 조미료 많이 쓰지 말고 담백한 식단 위주로 부탁해. 그리고 날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사모님이요? 그래. 사실 너도 알다시피 난 결혼 안 한 노처녀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폐가 있긴 하지? 아니, 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당황할 것 없어. 사람들 다 나를 사모라 부르면서 날 결혼한 여자인 줄 아니까. 그럼 그냥 아가씨라고 불러드리면 안 될까요?
친정 식구들이 그러더구나. 나이 마음 먹어 아가씨라 불리는 게 더 흉하다면서. 그냥 남들 보기에 남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낫다면서. 사모님이라 부르게끔 시키라고 말이야. 네. 그리고 난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날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첫 만남에서부터 솔직 담백하고 호탕한 성격이었습니다. 요즘이야 40 넘은 처녀 총각이 흔한 시대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 나이에 여자가 싱글인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난 늘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전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그저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노처녀로 늙어가는 본인의 처지를 농담 삼아 불어 밝게 얘기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사모님의 그 말이 농담도 거짓말도 아닌 사무친 진실이라는 걸 아는 데에는 3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죠. 그것도 사모님이 돌아가신 사후의 말입니다. 어찌됐든 면접을 거쳐 저는 사모님 댁의 가정부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가정부 일을 야무지게 잘 해내서 사모님은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죠. 승자야, 넌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런 음식도 만들 줄 아니? 쑥버무리가 입맛에 맞으세요? 옛날에 외가댁에 놀러가면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제가 구워원서 자랄 때 주방 할머니랑 친했는데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릴 때 지내던 고아원은 시골에 있어서 지천으로 봄이면 쑥이니 나물이니 천지여서 바구니 들고 많이 캐러도 다녔고요. 네가 직접 캐온 쑥으로 만든 거니 이것도? 네. 저번에 사모님이 휴가 주신 날 산에 다녀왔다가 산쑥이 보여서 냅다 한 주머니 캐왔죠. 내가 쑥버무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암튼 이거 한 10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구나. 사모님은 제가 만든 음식들을 유달리 좋아하셨습니다. 부잣집서 공주처럼 살아서 늘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예전 가정부 아주머니보다 승자 니솜씨가 훨씬 낫구나? 그럴 리가요. 그분은 한식 명장에 음식 잘하기로 엄청 유명한 분이었다면서요? 그래도 난 네 음식이 더 맛있어. 넌 간단한 찌개 하나를 만들어도 감칠맛이 있다니까? 네 나이에 간장이며 된장 직접 담그는 것도 대단하고. 제가 사실 고아원 시절 내내 주방 일을 담당하다시피 하며 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 데다가 주방 할머니와 각별한 사이여서 더 그랬던 면도 있어요. 고아원 식당 일을 하시던 할머니는 젊어서 백반집을 오래 운영하던 분이셨는데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시면서 된장, 고추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등 본인이 평생 익힌 음식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해 주셨거든요. 승자 이솜 씨는 솔직히 나 하나만을 위해 섞이기는 아까운 솜씨다. 이댁서 돈 열심히 모은 다음 나중에 식당이라도 열까요? 나야 아쉽긴 하겠지만 네가 나중에 그리 독립을 한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하마. 농담이에요, 사모님. 전 식당 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돈 좀 모으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나서 네가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거니? 네, 사모님. 실은 저 돈 모으면 나중에 대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전 어려서부터 딱히 꿈은 없었는데 대학생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대학생 되려고 내 밑에서 이렇게 가정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승자야, 대학이 꼭 그렇게 가고 싶니? 네, 전 여대생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가 고민이야? 지금이라도 가면 되지? 네?
지금은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되는걸요? 돈은 내가 지원해주면 되고 여건은 네가 만들면 되지. 안 그래? 사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그래. 넌 우리 집 가정부지만 내가 친딸처럼 널 아낀다는 것 승자 너도 잘 알잖니? 대학 등록금이랑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은 내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공부는 대신 네가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해보려. 네가 대학 공부할 동안 저녁은 외식하고 들어올 테니 오후나절부터는 네가 공부 시간으로 쓰면 되잖아. 안 그래? 절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제 본부는 가정부인데 저녁을 외식하고 들어오신다니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니? 네가 그동안 날 위해 식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종일 동동거리며 고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한 1년 네가 공부하는 동안 저녁 한 끼 사 먹고 들어오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사모님 너무 죄송해서 죄송할 것 없어. 이 나이 28 청춘 하고 싶은 꿈 하나 이루며 살아야 하는 나이야. 사람이 가장 바라는 꿈 하나는 있기 마련인데 그걸 못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데? 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전 그때 문득 사모님의 가장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질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시는 사모님이었지만 저는 그분 밑에서 일하는 가정부라는 위치였고 나이차도 많이 나서 제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그때는 뭔가 좀 버릇없게 느껴졌거든요. 사모님, 덕분에 저 땡땡대학 국문과에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승자야. 덕분에 대학생 가정부를 두게 됐구나. 저 입시 공부하게 배려해 주시고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어. 네가 꿈을 이뤄서 나도 기쁘구나. 사모님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여러 면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모님의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사모님 댁 가정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승자야, 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이라는 거 힘들지 않아? 전혀 힘든 거 없어요. 제가 계획보다도 빨리 대학생이 됐는데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는 일이죠. 요즘 너 사는 거 보면 하루 24시간 빈 시간이 없어 보여서 좀 미안해서 그러지. 사모님, 저는 젊어서 잠 좀 줄이고 바지런히 사는 거 괜찮아요. 한 몇 년 돈 모아야 겨우 갈까 말까한 대학을 이렇게 빨리 다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암튼 승자 너는 천성이 참 악착 같구나. 사모님 말씀 맞다나 전 정말 악착같이 생활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며 부잣집 가정부 노릇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서 아침 식사와 사모님이 드실 점심 반찬까지 다 차려놓은 후에 등교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오후 나절에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청소도 하고 저녁도 차리고 가정부 일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학교 생활을 조절하는 편이었죠. 하루 일과가 그렇게 끝나면 밤늦도록 또 학과 공부를 하고 또다시 새벽이 되면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런 생활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승자야, 너 대학생도 됐는데 미팅 같은 것도 안 해? 네? 제가 뭐 미팅하려고 대학 갔나요? 그건 아니지만 한창 예쁠 나이인데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왜? 같은 학교 다니는 남학생들 중에 마음에 드는 남학생은 없어?
아직은 없어요, 사모님. 이따 해도 제 주제에 무슨. 대부분 멀쩡한 집 아들내미들이라 저 거들떠도 안 볼걸요? 그런 말이 어딨니? 승잔이가 부모 덕이 없어 고아원서 자란 것 빼고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부모 덕 없어 고아원서 자란 배경은 커다란 약점이자 흠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조건 따위 필요 없이 날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을 거다는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모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전 사실 대학교에 가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중에 잘생긴 치대생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성품도 온화하고 말도 잘 통해서 거의 사귀는 단계까지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영화관 데이트를 하고 나오는 길에 남학생이 묻는 겁니다. 승자, 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니? 우리 부모님? 갑자기 그건 왜?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랑 진지한 만남을 가져볼까 하는데 솔직히 난 장난식의 연애는 하기 싫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너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이야. 네가 명문여대 국문과 학생이라는 거 말곤 너에 관해 아는 게 없어서. 나에 관해 뭐가 더 궁금한데?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 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주의야.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시거든. 너희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아, 그래? 그런 생각이라면 뭐 미리 나에 관해 오픈 못한 게 미안하구나. 난 부모님이 없어. 부모님이 없다고? 그럼 승자 네가 고아란 말이니? 응. 날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져서 자랐고 고아원 나와서는 부잣집서 가정부로 일했어. 지금도 그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네가 그럼 대학 다니는 가정부란 말이니? 응.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내가 일하는 댁 사모님이 좋은 분이라 내가 대학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거야. 그렇구나. 네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라곤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 그건 아마 네가 생각하는 결혼 배우자의 조건이 아니란 뜻이니? 그렇게 바로 꼬집어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암튼 승자야, 그래도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해줘서 고맙다. 아니야. 우리가 뭔가 관계가 심각해지기 전에 네가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줘서 내가 고맙네. 그 남학생과는 그 후로 연락을 서로 하지 않았고 시작될 뻔했던 저의 연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전 그런 얘기를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사모님과 둘이서 우연히 소주를 마시다 저도 모르게 풀어놓게 되었죠. 뭐? 사내 자식이 겨우 그딴 이유로 승잔을 찾단 말이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차인 건 아니고요, 사모님. 집어치워라 그런 놈은. 치대생? 치대생이면 다야? 승잔이가 어디가 모자라다고 감히 그런 망발을 씹으리다니. 그놈 이름이 뭐야? 내가 내일 당장 찾아가서. 사모님, 간두세요. 어차피 그 녀석 제 타입도 아니었거든요. 그래, 승자야. 너 싫다는 놈 붙잡아봐야 남는 거 하나 없다. 차라리 너만 좋다는 채대생이 훨씬 낫지. 사모님, 이 와중에 갑자기 웬 치대생 타령이세요? 치대생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다. 치대생 애들이 몸도 건강하고 착실하잖니. 왜? 암튼 사모님, 엉뚱하고 웃기세요. 아, 갑자기
술 깼네요. 승자야, 남자는 조건도 외모도 다 중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널 제일 예쁘게 바라보는 눈빛. 너만 좋다는 일편단심. 그게 최고야. 그런 남자를 만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모님, 근데 그런 남자가 있을까 싶네요. 내 팔자에. 그래도 네가 나보단 나은 팔자일 거다. 나처럼 평생 해바라기 하는 팔자도 있는데. 취한다. 사모님은 술에 취하거나 가끔 습관적인 우울증이 도지곤 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해바라기 하는 팔자다. 어렸던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이지? 하는 궁금증이 일곤 했었죠. 해바라기 하는 팔자라뇨. 사모님, 누구 평생 기다리는 남자분이라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휴, 승찬, 네가 나를 놀리니? 해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해를 향해 자라니 덜 해롭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보기도 힘든 사람인걸? 그런 사람을 뭐하러 기다려요, 사모님. 사모님처럼 고운 분이 너무 아까워요, 그건. 그러게, 나도 내 인생이 내가 너무 아깝다. 아깝고 치근해. 가끔 술 기운에 본인의 팔자 타령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는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모님 말 속에 그렇게 기구하고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저 젊은 시절 어긋난 연애의 한 토막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술 기운에 두서없이 풀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사모님은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승자야, 대학 졸업하고도 내 밑에서 계속 가정부 일 할 거야? 당연하죠, 사모님. 사모님 덕분에 대학도 졸업했는데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모실게요. 승자야, 넌 이제 더 이상 가정부라고만 말하기엔 너무 큰 그릇이 됐다. 삼류대학도 아니고 명문여대 졸업장이 있는데 뭐하러 내 밑에서 계속 가정부 일을 하려고 들어. 그건 사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네가 착하고 의리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대학 졸업장도 생겼는데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네 능력을 펼쳐보렴. 제가 정말 사모님 곁을 떠나도 괜찮으시겠어요? 나야 당연히 널 내 곁에 두고 싶지. 너처럼 야무지고 손끝 매운 가정부를 어디서 구하니? 게다가 승자 넌 나와 대화도 잘 통하고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딸이 있다면 꼭 승자 너 같은 딸이었으면 그런 생각 속으로 많이 했단다. 사모님, 그런데 왜 승자 넌 내 밑에 가정부로만 섞인 너무 아까운 아이니까 나이 젊은 때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혹시 아니? 사회생활하다 멋진 신랑감 만나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 회사 생활이 영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고민 말고 내게 다시 돌아오렴. 나야 승자 너라면 언제나 환영이니까. 사모님, 사모님도 제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불러주셔야 해요. 아셨죠? 당연하지. 꼭 그렇게 아마. 끝까지 제게 고마운 제안만 하시는 사모님이셨죠. 전 대학 졸업 후 사모님 말씀 맞다나 사모님 댁에서 독립해 나온 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보조작가 일이었어요. 라디오 DJ의 멘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방송국으로 도착하는 사연들을 골라 방송에 내보내기 적합하게 다듬는 일 따위를 했습니다. 한창 일에 재미를 붙이고 적응해 나가던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모님 댁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였죠. 승자양,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 방송국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김 기사님, 잘 지내시죠? 사모님도 건강하시고요? 다름 아니라 안 그래도 사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네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사실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치료도 거부하시고 집에만 틀어박혀 도통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무슨 암인데 사모님이 그 지경이란 말씀이세요? 무슨 암인지 아랫 사람들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하세요. 침울한 얼굴로 방에만 틀어박혀 계시니 사모님께서 승자 씨는 딸처럼 맡기고 가까우셨으니 하도 답답해서 전화드려본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 당장 오늘 댁으로 갈게요. 전 한달음에 사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뵌 사모님 얼굴은 말도 못할 정도로 초췌하고 병색이 완연한 겁니다. 아니 사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세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신 거예요? 네? 내가 몸이 요즘 좀 안 좋아서 방송국 다니느라 바쁜 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김 기사님 전화 받고 당장 달려왔죠. 사모님, 암이라면서요? 대체 무슨 암이세요? 치료도 안 받고 이렇게 집에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안쓰러운 몰골의 사모님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날 위해 울어주는 널 보니 난 이상하게 위안이 되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승자야. 사모님이 암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사모님은 제게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인데 이렇게 아무 치료도 안 받고 돌아가시게 될 수 없어요. 사모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예후가 무척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를 선고하며 항암 치료와 수술을 권한 상태였죠. 무엇보다 암은 식단 관리가 중요했기에 저는 방송국에 당장 사직서를 쓰고 사모님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너 내가 뭐라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까지 관두고 네가 내 병간호를 한다는 말이니? 사모님은 제 꿈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고 또 어머니 같은 분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일까지 팽개치고 네가 병간호 자처하는 거 난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럽구나. 사모님, 진짜 그게 그렇게 많이 부담되세요? 그래. 앞길 창창한 네가 지금 내 병간호나 하고 있을 때냐고.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고 일어나세요. 유방암이니 시한부니 그런 거 다 꿋꿋하게 이겨내시라고요. 승자야, 난 병원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하면서 병원에서 말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마음은 고맙지만 사모님은 유일하게 제 꿈을 지지해주고 제가 행복하게 살라고 아낌없이 절 지원해주신 분이에요. 전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가 주는 사랑 비슷한 걸 사모님께 느꼈어요. 승자야, 그건 사모님, 제가 감히 사모님을 어머니라 부르진 못하지만 사모님께선 제게 엄마나 다름없는 소중한 분이세요.
저 세상 천지 고한데 사모님마저 떠나시면 저 진짜 외톨이라고요. 저 혼자 남겨두고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병을 이겨내시라고요. 제발. 전 눈물로 호소하며 사모님의 꺾인 의지를 일으켜 세웠고 지극정성으로 사모님을 간호했습니다. 삼시세끼 암 환자에게 적합한 유기농 식단을 정확한 시간에 드시게 했고 병원 치료와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지 않고 하게끔 도와드렸죠. 처음엔 사모님에게 시한부라며 3년 살기도 힘들 거라고 진단을 내렸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의지와 저의 헌신적인 간호가 빛을 발한 건지 사모님께서는 암투병을 한 지 5년여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놀랄 결과이네요. 어렵게 완치되신 거니 앞으로도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매년 정기검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전 방송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모님 댁에서 가정부 일을 다시 하면서 일종의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웹소설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며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저는 웹소설 작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성격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전 사모님 댁 일을 하면서 제 일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모님 댁 가정부로 웹소설 작가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승자야, 너 때문에 내가 목숨을 덤으로 건졌어. 고맙다. 사는 게 지치고 재미없어서 다 관두고 싶었는데 너로 인해 건강도 다시 찾고 사는 재미도 찾았구나. 제 곁에서 부디 오래오래 살아계셔 주세요, 사모님. 그런데 방송국에 글이 적고 미련은 없니? 난 그것만 생각하면 여태 마음이 무겁구나. 방송일도 나름 재밌었지만 전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아요, 사모님. 웹소설이란 게 반응도 바로바로 올라와서 독자들과 소통도 수월하거든요. 제가 소설을 업로드하면 제일 먼저 읽고 가감없는 평을 해주는 고급 독자이자 제 소설의 1호 팬이 사모님이기도 하셨죠. 사모님께서는 건강을 회복하고 10년 정도를 무탈하게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다시 악화됐고 결국 병원에서도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생일 마지막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0년간 가정부로 일한 나를 친딸처럼 대해준 재벌집 사모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승자야, 내가 비밀이 있는데 나 죽거든. 어떤 남자한테서 연락이 갈 거야. 사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냥 승자 너한테는 그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남자가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에서 대접하고 보내렴. 알겠어요, 사모님. 전 영문을 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토를 달거나 자세한 사정을 묻기에 사모님의 상태는 너무 위독했어요. 사모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남기고 며칠 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30년 넘게 사모님 댁 가정부로 일한 데다 저와 각별한 사모님이셨기에 사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실감이 무척 큰 게 사실이었죠. 사모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전 사모님도 없는 대저택에 홀로 남아 사모님의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마치고 대저택을 떠나려고 제 짐을 막 싸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훤칠한 키의 노신사가 서 있더군요. 순간 저는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승자야, 내가 비밀이 있는데 나 죽거든 어떤 남자한테서 연락이 갈 거야. 전 이상한 예감에 일단 대문을 열고 그 노신사를 맞았습니다. 여기가 박화란 씨 댁 맞습니까? 박화란 씨는 저희 돌아가신 사모님이신데 누구신지요? 화란이가 죽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참입니다. 전 이 댁에서 30년 넘게 일하던 가정부고 사모님과는 무척 각별한 사이였어요. 안 그래도 사모님께서 사모님 사후에 남자분 한 명이 연락이 올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젊었을 적 수려한 미남자였을 것이 분명한 노신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진 얼굴이지만 입체적이고 화려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가 눈에 띄는 외양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잘생긴 얼굴 가득 슬픔과 황망함을 억누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죄송하지만 댁 안으로 들어가 집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박하란 씨와 예전에 아주 가깝던 사이인데 화란이의 유품 정리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군요. 전 순간 사모님께서 남자가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보내라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두 분 사이가 예사관계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죠. 전 노신사를 안으로 들였고 노신사는 집 안으로 들어와 집안 곳곳을 살펴보더군요. 화란이가 떠나고 겨우 살던 집에 흔적이 나쁘게 되다니. 집 구경을 하던 노신사는 갑자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해를 터뜨리는 겁니다. 화란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화란아. 하얀 백발의 노신사가 어깨를 들썩이며 사무치게 우는 모습은 처연한 데가 있었고 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노신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더군요. 저 실은 사모님께서 신사분이 찾아오면 밥을 한 끼 대접하라 부탁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노신사는 대답 대신 울면서 고개를 작게 끄덕거렸습니다. 전 그 노신사에게 생전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던 반찬들 위주로 저녁상을 차려드렸고 겸상해서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조금 하다 수저를 놓은 노신사가 말을 하더군요. 화란이와 저는 한때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모님과요? 네,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는데 저와 화란이 사이에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죠. 노신사에게 듣게 된 사모님의 과거 이야기는 너무나 기구하고 비극적이어서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의 사연이더군요. 화란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캠퍼스에서였어요. 난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었고 화란이는 외국서 유학을 하다 돌아온 부잣집 아가씨. 저기 서양미술사 교양으로 듣죠? 네. 보니까 노트 필기 부지런히 하던데 좀 빌려주시죠? 싫은데요? 나한테 노트 맡겨뒀어요? 남자가 뭐 그리 노트 하나 가지고 인색해요? 그만 튕기고 노트 좀 빌려줘요. 그쪽 소원 하나 들어줄게. 내 소원이 뭔 줄이나 알고? 뭔데요? 다 들어준다니까? 나랑 사귈래?
그게 내 소원인데? 갑자기 말은 왜 놔? 소원 말하라고 했지. 말 놓으라고 했어? 말은 너도 놓고 있잖아. 어때? 소원 들어줄 거야, 말 거야? 너 진짜 어이없다. 내가 꼴랑이 교양노트 필기한 거네. 훌렁 넘어갈 여자로 보이니? 젊은 사모님과 노신사는 대학 시절 교양 강의를 들으며 만났고 필기노트를 빌려주는 계기로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난 화란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언제면 말을 걸까? 항상 기회를 살피다 잘 안 됐는데 그런 부탁을 해오니까 난 넙죽 미끼를 던졌던 거지. 사모님과 노신사는 불같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고요. 살면서 이런 확신은 처음 느껴봐. 성민 씨는 내 운명의 상대가 확실한 것 같아. 아라나, 우리 졸업하기 전에 결혼할까? 너도 유학 다녀와서 다시 복학했고 나도 복학생이라 졸업하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2년은 너무 길지 않아? 하루라도 더 빨리 너랑 결혼하고 싶다. 진짜? 근데 나 벌써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기절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럼 2년씩이나 나한테 기다리라는 거니? 난 더 이상 너랑 데이트하고 따로 집에 들어가는 거 그만하고 싶다. 노신사의 끈질긴 구애에 사모님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각자 집에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먼저 노신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달이 벌어졌죠. 얼굴이 낯이 많이 익은데 혹시 그쪽 친오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오빠 이름이요? 박화진이라고 합니다만. 뭐라고요? 박화진? 땡땡대학교 조속과 박화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오빠 여자친구가 세랑기업 딸내미인 거 모르고 만났어? 화란아, 네가 세란기업 딸이었니? 응, 어차피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 이거 절대 안 되는 결혼이라는 거 잘 알지? 우리 언니 잡아먹은 놈 집안의 딸내미와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랑기업 딸내미를 결혼할 여자감으로 데려왔단 말이냐? 성민이 너 대체 정신이 온전히 박힌 놈 맞아? 어머니, 전 화란이가 그 집 딸이라는 건 추호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아가씨,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그쪽 얼굴 보는 거 솔직히 우리 집 식구들은 코역이니까. 코역 정도가 아니죠. 우리 멀쩡한 언니가 그쪽 오빠 때문에 멀쩡한 목숨을 끊었는데 어떻게 저 뻔뻔한 면상을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영미야, 너 말 좀 조심해. 화란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막말을 퍼붓니? 잘못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영주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벌써 잊었어? 그 못된 바람둥이 박화진. 그놈이 야비하게 배신 때려서 우리 언니가 그렇게 원통하고 불쌍하게 명을 달리했는데 그 집 핏줄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나도 정말 몰랐다고 몇 번을 말하니? 더 험악한 걸 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고 뭐해? 당장 나가라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내쫓김 당하듯 그 집에서 나온 젊은 시절의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 때문에 자기 여동생이 명을 달리했다는 거야? 화란이, 넌 몇 년간 유학을 다녀와서 몰랐겠지만 그 사이에 네 오빠와 내 여동생은 연애를 했어. 네 오빠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내 여동생을 버리는 바람에 우리 영주는 스스로 명을 달리했다. 뭐라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화란아, 우리 결혼은 당분간 힘들 것 같아. 성민 씨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는 소리 하는 거야? 2년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조를 땐 언제고, 여동생 얘기 듣자마자 내게 헤어지자는 거야? 정말이야? 그럼 어떡하니? 우리 어머니 안 그래도 심장이 너무 약해서 매사 조심하며 사시는데 나까지 충격 끼치면 못 일어나실 거야. 명 달리한 여동생과 쌍둥이 자매인 지금 내 여동생도 절대로 이 결혼 용납 못할 거고. 그럼 난 선미 씨와 헤어지면 바로 심장이 멈출 것처럼 괴로운데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아니야. 화란아, 난 너와 결혼 못할 바엔 그 누구와도 결혼 같은 거 안 해. 나 기다릴게. 당신이 가족들 다 설득할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우리 가족 모두를 설득할 때까지 시간을 좀 줄래? 그게 평생이 걸린다 하더라도 화란이 너만 기다려준다면 그게 언제든 난 너에게 달려올 거야. 평생이 걸려도 할머니가 돼도 당신 기다릴 거야. 그렇게 아픈 이별을 한 두 분이었다고 합니다. 노신사의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이 흘렀고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더군요. 전 일어서서 사모님의 유품을 몇 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에 걸쳐 사모님이 써오신 일기장이 있었죠.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몇 장 읽어봤을 때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왔어요. 사모님의 너무 사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 더 읽지 않고 덮어두었는데 이건 신사분께서 가져가야 할 듯합니다. 노신사는 말없이 그 일기장들을 받아들더군요. 몇 년 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하나 남은 여동생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그만 그 여자에게 가보라고. 더 이상 오빠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제 내 사랑을 찾아 떠나라고 말해서 화란이에게 오려고 했는데 화란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조금만 더 빨리 여동생분께서 허락을 해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말에 노신사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하염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노신사는 사모님의 유품 몇 가지와 일기장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마르고 수척해 보이는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보여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그렇게 노신사를 떠나보내고 제 짐을 마저 싸서 대저택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비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전 사모님을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여행이나 훌쩍 떠나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저 박화란 씨 댁에서 일하시던 분 되시나요? 네, 제가 사모님 댁 가정부로 일하던 사람인데
누구시죠? 얼마 전에 그 댁을 찾아갔던 노신사분 한 분을 기억하시나요? 김성민 씨라고. 네,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사모님 유품도 챙겨가시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시죠? 전 김성민 씨 장남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저녁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원을 박화란 씨 일기장을 그쪽에 전해달란 말씀을 남기셔서 연락을 드렸네요. 전 충격과 황망함을 감출 수 없더군요. 한달음에 그 노신사분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화란 씨 댁에 다녀오신 다음날 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스스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겐 사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연을 다 아시는 분이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모님을 따라 스스로 명을 달리한 노신사. 평생에 걸친 기다림 끝에 먼저 떠나버린 사모님이 사무쳐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노신사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참담함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노신사분의 영정에 조문을 드리고 그 아들이란 사람이 건네는 사모님의 일기장을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아들은 눈치로 보아 사모님이 남긴 일기장을 모두 읽어본 듯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부친과 사모님의 관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박화란 씨라는 여자분을 잊지 못해 가정도 버린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제가 5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바람에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노신사의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박화란 씨의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실례인 줄 알면서도 평생 우리 가족, 저와 제 엄마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궁금하더군요. 그분에 대한 궁금함은 그래서 좀 풀리셨나요? 네. 우리 아버지를 기다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삭히며 긴 세월을 고독하게 산 사람. 전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이해하게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사모님을 이해해 주셔서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와 그분 무덤이나마 같은 자리에 해드리고 싶군요. 그 의사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더 오늘 장례식장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신사분의 아들 유지에 따라 사모님과 노신사분은 무덤을 나란히 옆에 두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이 또 저 멀리로는 푸르고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광 좋은 곳의 무덤가. 그곳에 나란히 묻힌 사모님과 노신사분입니다. 전 뒤늦게 그 아드님에게 받아든 사모님의 일기를 집에 돌아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예정했던 여행은 그냥 취소하고 전 며칠 밤을 새워 사모님의 일기를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 평생에 걸친 일기 속에서 전 미처 몰랐던 사모님의 사무친 그리움과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의 긴 기다림을 만날 수 있었죠. 사모님, 지금 계신 그곳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만나 행복하신가요? 부디 두 분이 그곳에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이 생에서 비록 못 이룬 사랑이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두 분만의 행복한 세상을 꼭 꾸려가시길요. 만약에 다음 생이란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두 분 같은 분들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나
못다한 인연의 실타래를 원도 한도 없이 풀어갈 수 있는 것이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사무치게 그리운 누군가가 계신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꿈속에서는 그리운 그분과 재회하는 행복한 꿈이 여러분 곁을 찾아왔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결혼 전부터 들은 바론 집에만 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다였어요. 히키코모리인가 싶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미혼이었고 다행히 주식 투자의 귀재라서 재산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만 몇백억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시동생을 걱정하셨어요. 얘, 어디 또 중매설 사람 없니? 지난 10년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대학 후배부터 지인의 지인들까지 중매 자리를 매번 마다한 건 시동생이었고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겨우 나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바람에 매번 중매를 선 저만 욕을 먹었거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도련님 중매 섰다가 친구 다 잃었어요. 아휴, 쟤를 어떡하면 좋니? 누군가 들으면 수백억 자산가인데 결혼 안 하는 게 뭐 큰 대수냐고 하겠지만 시동생의 생활 방식은 단명하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밤낮 바뀐 채 생활하는 것은 기본, 먹는 것도 시어머니나 제가 챙겨다 주는 반찬은 죄다 썩혔고 늘 배달 음식만 먹더라고요. 그러니 살은 살대로 찌고 건강은 나빠지고 아무리 수백억 자산가면 뭐해요.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질 않는데. 그렇게 걱정이 늘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황급히 절 부르시는 거예요. 얘,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봐. 시댁과 저희 집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니 도움이 종종 필요해서 이사를 온 거였는데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 무슨 일이 난 건가 싶어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웬 예쁘장한 아가씨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옆엔 늘 뿔테 안경에 큼직한 난닝구만 입고 다니던 도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땐 어쩐 일로 난닝구 위에 체크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예쁘장한 그 아가씨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시라고. 전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설마 도련님 여자친구예요? 제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자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누굴 좀 데려오겠다길래 아니 얘가 웬일로 제 집 밖을 다 나오나 했는데 글쎄 이렇게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려왔지 뭐냐. 어머, 도련님 축하드려요. 시동생은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비만의 몸을 가진 히키코모리인 시동생에게 너무나 그림같이 예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사실 저희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건데요. 오냐, 어서 말해봐. 저희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결혼 얘기에 전 경계심을 가득 세웠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몇 달 안 되긴 했는데 이 사람 혼자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밤낮 없이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안쓰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챙겨주고 싶은데
제가 좀 구식이라 동거는 싫고 결혼해서 정식으로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요. 시동생과 그의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단 상견례장부터 잡자. 어머니, 이렇게 쉽게 허락하실 거예요? 있을 때 얼른 보내버리자. 이렇게 꿈을 댔다간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서 그래. 알고 보니 시동생과 여자친구는 주식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시동생을 데려갈 여자가 또 있을까 싶다가도 여자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이 별로거나 직업이 별로거나 둘 중 하나는 아쉬운 점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일단 상견례장에서 부모도 좀 보고 살아온 배경을 보자 싶었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직업은 의사고요. 아빠가 병원장이세요. 그리고 아빠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다시 보는데도 어찌나 청순 가련하게 예쁘던지. 솔직히 말해 저 예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물이 별로여서 그래도 시동생 신부감이니까 더 눈을 부릅뜨고 흠을 찾아보자 싶었죠. 그러나 예비 동서는 능력 있지, 외모 좋지, 사교성까지 뛰어난 말 그대로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비타민 주사도 좀 맞으시고 혹시 필요하신 시술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딱 보기엔 필요한 시술은 없어 보이지만 요즘 성형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예비 동서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제가 원하는 시술을 물어보는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제 가려운 곳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도 긁어주었죠. 혹시 동서도 성형한 거야? 예비 동서는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니 동서에겐 아버지와 은우님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 물었어요. 네, 살짝씩 손은 봤어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말해 어릴 때부터 예뻤더라고요. 그럼에도 자기도 조금씩 손을 봤다며 저에게 비밀을 공유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전 거울을 보면서 어딜 좀 고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동생 결혼 후에 동서에게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따님을 부족한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능력이 대단하던데요?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불린다면서요. 저희 딸이 외모는 예쁘장한데 연애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늘 걱정이었는데 아드님 덕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우리 김서방이야 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바람을 피울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믿고 맡기려고요. 어머, 사부인,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얘야말로 정말 여자 하나 모르고 산 쑥맥 그 자체입니다. 아유, 아주 똑같은 애들끼리 잘 만났네요. 부모님들의 대화에 시동생과 여자친구가 동시에 수줍어하는데 그 모습이 닮아 보이더라고요. 외모는 달라 보여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건가 보다 싶어 신기했습니다. 시동생 돈 많겠다. 예비 동서네도 의사 집안이겠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준비됐습니다. 여차여차한 형식은 다 생략하기로 했음에도 동서는 시부모님은 물론 저와 남편의 것까지 예단비를 넉넉하게 해서 보내왔어요. 저희 부부 것까지 너무 많이 보냈기에 연락을 했죠. 동서, 예단비를 뭘 이렇게 많이 보내. 우리 것도 1,000,000원이라며 너무 많다. 형님, 한 번 받으시는 건데 받으시고 예쁜 옷 입고 와주세요.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건데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그렇게 동서의 진두지휘 아래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쪽 하객은 히키코모리였던 시동생보단
주로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손님이었어요. 반면 동서네 쪽 손님들은 동서와 함께 의대를 졸업했거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 동서네 아버님 친구들도 대부분 의사라며 인사를 받는데 시동생 덕에 의사 인맥이 이렇게 늘어나나 싶어 신기했죠.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등장하자 저희 쪽 하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 신부가 의사라던데 저렇게 이쁘기까지 하다고? 맨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주식 투자만 하더니 아주 땡잡았네. 그래도 주식 투자로 돈을 몇백억을 벌었대. 하긴 그러니깐 저런 여자가 시집을 오겠지. 하객들 사이에선 질투에 가까운 말들도 종종 나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시동생은 입에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또 처음이라 보고 있는데 가슴이 다 찡하더라고요. 이제야 시동생이 좀 행복해 보여서요. 시동생 부부의 결혼식은 모든 게 다 최고급이어서 식사도 어찌나 맛있던지 하객들도 모두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신혼여행도 꽤 길게 해외로 간다기에 내심 부럽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제 마음을 또 어떻게 읽은 건지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다 같이 가족여행 가요. 나야 좋지만 다녀오고 나면 일도 밀려있을 텐데. 그래도 처음으로 가족이 된 건데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저희 둘만 좋은 데 가려니까 자꾸만 식구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쁠까 싶었어요. 알겠으니까 일단은 신혼여행부터 마음껏 즐기고 와. 좋은 소식 기대할게. 어이, 형님, 부끄러워요. 농담이야, 농담. 편하게 잘 쉬다 와. 그리고 형님. 응? 시동생 부부가 공항으로 떠난 뒤 전 시어머니와 함께 축의금도 계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장 대관 비용부터 식사 비용은 모두 시동생 부부가 이미 지불한 뒤였어요. 덕분에 저흰 편하게 결혼식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돌아왔죠. 동서는 신혼여행에 가서도 가족 단톡방을 만들더니 신혼여행지의 아름답고 재밌는 모습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여보, 동서는 진짜 대단하지 않아? 뭐가? 나 같으면 이제 막 안면 튼 시댁을 이렇게 좋아할 순 없을 것 같거든. 사실 우리 가족 단톡방도 없었는데 동서 덕분에 생긴 거잖아. 그러게, 난 내 동생 처리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가족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당신한테도 엄청 잘하던데? 정말 그래. 워낙 잘난 집안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구김살이 없다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당신은 서방님 안 부러워? 어? 저렇게 예쁘고 능력까지 있는 여자 만난 서방님이 안 부러우냐고. 아이, 참나. 우리가 뭐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벌써 만났으니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태어난 건데 내가 그런 걸 왜 부러워해. 근데 이제 서방님네 아기까지 나오면 나오면 잘 된 거지 왜? 당신은 뭐 부러운 거 있어?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특히 그 얼굴, 연예인도 아닌데 너무 예쁜데다 사교성까지 좋은 여자라니. 그래도 동서 덕분에 성형수술도 할 예정이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몇 주 지나지 않아 동서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간 일이 너무 밀려서 어렵다고 했고 남편도 회사가 바빠서 당장 연차 쓰기가 어렵다더라고요. 결국 여행은 저와 동서 시어머니까지 여자 셋의 여행으로 결정됐습니다. 저희 셋은 KTX를 타고 여자들만의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 한 남자가 제 옆에 앉더니 동서를 보고 저에게 바짝 다가와 말했어요. 저기 잠시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남자가 제 귀에 속삭인 말 한마디에 전 시어머니와 함께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이 일이 있기 몇 주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시동생 부부는 면세점에서 사왔다며 선물도 온통 면풍백에 향수에 비싼 것들로 사왔더라고요. 형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향수랑 백 사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이렇게 비싼 건 내 돈 주곤 절대 못 사. 앞으로는 제가 종종 사드릴게요.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저 진심이에요. 제가 외동이잖아요. 그래서 늘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저와 동서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여행 가자는 동서의 말에 전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마침 동서네가 예단비도 잔뜩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럼 기차표는 내가 끊을게. 동서가 준 예단비 아직도 많이 남았어. 형님, 기차표 제가 벌써 끊었어요. 뭐? 또 동서가 샀다고? 형님, 저희 이제 가족이잖아요. 누가 사면 어때요? 그래도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 기차표는 내가 사고 싶었는데. 동서가 벌써 숙소며 마사지며 다 예약해놨다며. 그런 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이번이 첫 우리 집안 여자들의 가족여행인데. 동서는 스스로를 막내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리더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족여행 계획도 척척 세우고 미리 결제도 다 해둔 거 있죠. 그러면 여행 다녀와서 내가 동서네 병원으로 갈게. 내가 이 예단비의 일부라도 꼭 동서 병원에서 사용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형님은 무조건 공짜예요. 그건 진짜 안 되지. 동서 직장이고 사돈어른 병원인데.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저희 병원 잘하기로 유명해요. 제가 여행 다녀온 뒤에 꼭 모시고 갈게요. 내가 정말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하니까. 저 진심이에요. 어떤 시술 받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 두세요. 제가 상담도 직접 해드리고 시술도 직접 해드릴게요. 싹싹한 동서로 인해 가족여행은 신속히 준비됐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동생은 일이 많아서 함께 가지 못했어요. 덕분에 우린 여자 셋의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끙끙거리며 집을 나섰는데 동서가 차를 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형님, 제가 짐 실어드릴게요. 동서는 이미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크고 좋던지 동서 덕에 편하게 KTX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 타보니 동서가 예매한 자리가 두 자리씩 마주보게끔 된 자리더라고요. 덕분에 마주보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며 갈 수 있었어요. 참 센스도 좋은 여자다 싶었죠.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딱 앉아서 입안의 혀처럼 비위를 잘 맞췄습니다. 덕분에 전 옆자리도 비어있겠다 편하게 갈 수 있었죠. 그나저나 내 옆자리는 예매를 안 한 건가? 제가 아까 자리 확인하려고 보니까 누가 예매했던데요? 그래? 그럼 다른 역에서 타나 보다. 이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만 동서를 흘끗거리는 거예요. 뭐 동서가 워낙 예쁘니까 첫눈에 반한 건가 싶었죠. 행여 이상한 수작이라도 걸면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의 입이 향한 곳은 제 귀였습니다. 저기 잠시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전 너무 놀랐습니다. 예? 제가 놀라자 동서와 시어머니도 저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잔 수줍게 미소를 짓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오는 길에 저쪽에서 뭘 봤는데 사모님 것 같아서요. 그래요? 어디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신분증이나 카드를 떨어뜨린 건가 싶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남자를 따라갔어요. 그래봤자 열차 아닌데 뭐 별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따라가긴 한 건데 남자가 다음 칸으로 가는 문을 열더니 저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 순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기 그 물건이 어디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이쪽으로 와보시면 압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 남자는 다음 칸으로 가는 문을 열지 않고 절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떨어뜨리신 물건은 없어요. 네? 근데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혹시 일행분이 볼 수 있으니 최대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마치 협박을 당하는 인질처럼 저더러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라는 거였습니다. 앞에 앉은 젊은 여자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왜 묻는데요?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남자의 단호한 눈빛으로 인해 전 살짝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제 동서인데요. 그럼 동서 옆에 앉아있는 분은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말한 물건이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 부산 가는 거예요. 아직 더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동서는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명함을 본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제 신분을 확인하셨으니 일단 제 말에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 그가 준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일단 자리로 돌아갔어요. 형님, 도대체 뭐예요? 신분증인데 내 건 아니더라고. 내 얼굴인 줄 착각했대. 그렇구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러게. 평소처럼 굴려곤 하는데 얼굴에 자꾸 경련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모시고 나가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냐? 나 좀 급한데. 동서가 냉큼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동서, 아침부터 우리 픽업어랴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잠깐이라도 좀 쉬어. 어머닌 내가 모시고 갔다 올게. 저 괜찮은데. 그래, 넌 좀 쉬고 있어. 큰애랑 다녀오마. 전 시어머니의 팔을 붙든 채 화장실에 있는 열차 끝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아까 그 남자 혹시 형사니? 전 너무 놀라서 행여나 뒤에 동서가 있을까 돌아봤어요. 다행히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근데 형사가 왜? 어머니, 일단 우리 내려요. 뭐?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자고? 그때 마침 곧 다음 역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전 시어머니와 함께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서도 동서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죽어라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뛰는지 영문도 모르시면서 일단 절 따라 뛰시더라고요. 조금 뒤 다시 열차가 출발하던 그때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여기서 내리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열차 문 앞에서 저랑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동서는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열차 안에 화장실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아까 본 남자 형사와 또 다른 형사 2명이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저 형사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냐? 살인 미수래요. 제가 열차 안에서 들은 동서의 얘긴 하나였어요. 지금 동서분의 직업이 뭐라던가요? 의사요. 그 여자 의사 아닙니다. 네? 동서분은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체포한 뒤에 자세한 사항은 서해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한 사람이니까 일단 시어머니와 함께 열차 밖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인질극이라도 벌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대피해 계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체포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체포할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놀라시지 않게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살인미수라니,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 저도 자세히는 아직... 그때였습니다.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디냐면... 글쎄 현수가 병원이래.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서방님이? 전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절 보고 계셨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뭐 옛날에 참이숙인 줄 알아? 어머니, 형님,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네? 얼른 좀 와보라고. 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의 이름은 분명 차예은이었는데 본인 입으로 자기 이름이 차미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 제 팔을 꽉 붙드셨고 전 그 손을 꼭 붙든 채 형사들을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니 동선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내가 살인미수라니. 증거가 있는 거냐고? 형사는 옆에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곧 다른 형사분이 와서 수사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락 왔는데 김현수 씨 의식 되찾으셨대요. 그러나 형사 입에서 나온 서방님의 이름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형사 양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의식이 없었어요? 어머니, 일단 조사 중이라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일단 둘째 며느님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둘째 아드님을 살해하려 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아, 진짜? 전과 있는 사람은 뭐 착하게 살면 안 돼요? 결혼해서 맘 잡고 살고 있었는데 살인미수라니.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 전 시어머니를 태운 구급차와 함께 서방님이 입원 중이라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후회하셨어요. 얼굴이 반반한 게, 의사식이나 되는 게 너무 살갑게 구는 게 내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우리 현수 결혼시키는데 눈만 멀어 있지 않았어도. 아유. 어머니, 저도 속았는데요, 뭐. 제가 죄송해요. 아이고, 내 아들 이제 어떡하냐. 아이. 다행히 시동생은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어요. 어머니 깨어난 아들을 보고 그나마 안도하셨고 그간의 이야기를 시동생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어지럽더니 잠이 든 것 같아. 깨어보니 집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겨우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다음부턴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형은 울고 있고 형사들도 와 있는 거야. 시동생은 불현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의사가 아닌 거 눈치채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결혼하고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의사라고는 하는데 칼을 잘 못 쓰더라고. 칼? 과도도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과일도 다 깎아주고 그랬거든. 칼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의사 일을 하나 싶었는데 아니었던 거지. 이상했는데 왜 묻지도 않고 우리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솔직히 의사가 아니면 어떤가 싶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서방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냥 아내만 아닌가 보다 했어요. 아버님은 진짜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아버님도 가짜라는 거죠? 시동생은 아직도 뭐가 뭔지 완벽히 파악이 안 되는 눈치더라고요. 동서를 너무 사랑했던 탓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동서 병원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큰 성형외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강남이나 압구정이 아니고요? 네, 아버님께서 지방도시가 고향이라 거기서 병원을 시작하셨는데 너무 잘 된다고 들었어요. 가본 적도 없고요? 네,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서. 아우, 듣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더 빨리 병원에 좀 가볼 걸 그랬어요. 당신이 성형외과는 왜? 동서가 나 성형하고 싶으면 시켜준다고 했거든. 뭐? 처음부터 모든 게 너무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을 줄이야.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어. 엄마, 내가 미안하지. 내가 미안해. 울지 마세요. 시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형수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서예요. 시동생은 얼굴이 또다시 무거워지더라고요. 조사 결과 시동생은 독극물을 마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치사량을 먹었고 아주 위중한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였죠. 문제는 시동생이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내가 오해받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그 곱게 자란 사람이 어떻게 경찰서에 형 일단 그 사람을 내가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 와이프 사기 전과가 수두룩한 데다 널 살인하려고 한 살인 미수범이야. 근데 지금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겠단 거야? 그래, 그건 형 말이 맞아. 현수 네가 지금 안 믿는 눈치인데 걔 체포될 때 보니까 지금껏 우리가 본 걔가 아니더라. 경찰들은 동서가 독극물을 산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도통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노릇을 했던 가짜 아버지를 찾게 되면서 사기죄를 성립됐지만 살인 미수는 증거가 불충분했어요. 이대로라면 재판에 넘어가도 큰 벌을 받긴 어렵겠다 싶던 차였습니다. 서방님이 몸을 회복해 퇴원했고 저흰 서방님에게 이혼 절차를 밟자고 설득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무래도 공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범이 약물을 구입하는 CCTV가 발견됐고 공범이 동서분에게 약물을 전달한 CCTV도 확보됐습니다. 그 공범이 누군데요? 아무래도 상간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겨우 서방님에게 이혼부터 하자고 말을 꺼낸 참이었는데 우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후 형사가 시동생을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을 받은 터라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일단 아내분은 남편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고요. 원래 직업은 흔히 말하는 꽃뱀입니다. 그냥 잘못 걸리신 거죠. 전부터 이런 사기를 꽤 쳤고 이혼 경력도 좀 있던데 혹시 아예 모르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진하셔야.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주식 동호회에서 만났다던데 맞습니까? 네. 어떻게 접근했나요? 온라인 동호회였던 것 같은데. 주식 배우고 싶다고 글을 올렸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먼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불렸는지 궁금해하길래 사실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그럼 뭐 접근할 대상을 고르기도 쉬웠겠네요. 그리고 아내분, 아니, 그 피의자 공범인 남자도 처음 보시나요? 형사는 시동생에게 공범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혀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간남입니다. 예? 사실 저희 부부는 시동생에게 차마 동서에게 상간남이 있었고 그 상간남이 공범이란 얘기는 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형수님이 말씀 안 해주셨나 봐요? 형사가 절 보며 묻는데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남이 있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동생은 절 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형사님께 듣고 알았어요. 서방님한테 먹인 독극물을 산 증거가 없었는데 그 상간남이 사서 동서한테 줬다고. 형사 만나기 전 공범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은 전했지만 차마 그 남자가 동서의 상간남이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서방님이 여전히 동서에게 미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시동생은 예상대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선 그 후로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남편분 만나서 사과라도 하겠냐고 물었더니 싫다고 하네요. 그냥 이혼 서류 가지고 오시랍니다. 도장 찍어준다고.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누가 누구한테 이혼하라 말라 하는 건지. 형사가 돌아간 뒤 전 시동생에게 미리 뽑아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동생, 이제 그만 서류 작성하는 게 어떨까요? 시동생은 한동안 그 서류를 가만히 보다가 결국 펜을 들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속이 후련하긴커녕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갑갑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와 상간남은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전 도저히 못 참겠어서 구치소로 면회를 갔죠. 우리 처음 보죠? 제가 면회하러 간 쪽은 동서가 아니라 상간남 쪽이었어요. 처음 뵙네요. 근데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뇨. 우리 서방님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전 억울합니다. 뭐라고요?
전 그냥 걔가 사다 달라는 거 사다 준 것뿐이에요. 아, 난 또 처음 보는 여자가 왔다길래 궁금해서 나와본 건데. 에이, 똥발 봤네. 상간남이 뭐라고 짓거리든 전 궁금한 걸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랑 언제부터 만나서 사기치고 다닌 거예요?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아이, 그럼 아니란 증거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상간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남자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었고 바로 직전 남편에게도 독극물을 먹였다가 무죄로 풀려났었더라고요. 단 그때는 상간남이 범인으로 지목된 모양이었습니다만 그 상간남은 지금도 감옥에 있었고요. 그러니 이 남자는 그 남자일 수가 없었죠. 나도 진짜 억울해요. 저런 년 만나서 완전 똥 밟았다니까. 내가 양아치긴 해도 살인자는 아니라고. 나도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나이도 어려 보이는 놈이 이젠 아예 반말까지 하더라고요. 상간남과의 면회를 마친 뒤 전 그 여자에게도 갔습니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참 뻔뻔하게도 그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낯짝으로 나왔네. 그러는 형님은 왜 찾아왔는데요? 돌변한 동서의 모습을 보는데 괜히 왔다 싶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저도 일말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왔어요. 일말? 일말이면 안 되지 않나? 사람을 죽이려고 해놓고? 제가 그렇게 되물으니 셀쭉한 얼굴로 팔짱을 끼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다며 얼른 물어보고 가요. 적반하장의 태도에 열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니 이제야 자기 나이처럼 보이더라고요. 경찰한테 들은 게 맞네. 얼굴이 제대로 사갔어. 그쪽 나보다 언니죠? 제가 약 올리며 묻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기세더라고요. 이미 알 거 아냐. 알고 보니 이 여자 우리 가족에게 나이도 속였더라고요. 20대 후반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서방님도 알고 있었어? 혼인신고할 때 알았지. 그래도 그 남자 나 안 버리던데? 나이 많은 게 뭐 죄라고 버렸겠어. 그런데 우리 가족한텐 사실대로 말 안 했네.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대수롭지 않은 거라며. 대수롭지 않은 거랑 속이는 건 다르지. 그렇게 그녀를 다그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묻더라고요. 너 언제부터 눈치챘냐? 짭새, 네가 불렀지? 그 자식이랑 너랑 나가서 서건댔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솔직히 애초부터 형사 손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에겐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여튼 좋은 건 다 받아먹어 놓고 꼭 이런 것들이 뒤통수를 치지. 너 지금 뒤통수라고 했니? 그럼 뭐야? 너 나한테 받아먹은 것만 해도 얼마니? 진짜 기고만장하게 구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가 동서랍시고 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나 싶은 거예요. 너 그동안 쓴 돈은 다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 니네 서방님이 줬지. 뭐? 그럼 예단비도? 당연하지.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었지만 그날 그 여자에게 면회를 간 건 다른 용건이 있어서였습니다.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잔말 말고 사인해. 어이가 없네. 내가 먼저 해준다고 했잖아. 네가 뭔데 하라 말아야. 이건 서방님이 결정한 거야.
어, 그 바보가 날 버릴 수 있대?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여자랑은 같이 못 살지 않겠니? 생각 좀 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그 상간남의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남, 자긴 네가 사다 달라는 것만 사다 줬는데 사실이야? 제가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여자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턱을 쳐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깎겠다. 언니라고 불러봐. 그럼 알려줄게. 기가 차서 그냥 돌아 나오려던 그때였습니다. 넌 아직도 사기꾼 말을 믿니? 다 그 자식이 설계한 거야. 이번엔 내가 운 나쁘게 주범이 된 거고 그 자식 일부러 CCTV 있는 대로 골라다녔더라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해서 들어보니 이 여자 매번 남자들과 조를 이루어서 남자를 꼬시는 역할을 해왔다더라고요. 수익 배분도 4대 6. 내가 사라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소소한 얘기까지 하나 싶어 보고 있으니 그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 증언 좀 해줘요. 난 진심으로 남편 사랑했으니까 선처 좀 바란다고. 전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땐 그저 좋은 동서인 줄 알았던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내가 아직도 사기꾼 말을 믿을 것 같아? 그 여잔 넋이 나간 표정을 짓더라고요. 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접견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쩜 저런 모습을 감쪽같이 감춘 채 사람 좋은 척을 해왔던 건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진짜 동서로 여겼던 제 마음을 이용하려는 모습에 정말이지 남은 일말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전 집으로 가는 대신 시댁으로 갔어요. 서방님이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한 번도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다. 식사는요? 방에서 먹었어. 전 안 되겠다 싶어 서방님이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리곤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서방님이 암막 커튼까지 쳐놓고 우두커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오늘 그 여자 만나고 왔어요. 동서 얘기를 하자 그제야 고개를 들더라고요. 정말이냐? 아니, 왜 만나고 왔어? 어느새 시어머니도 제 뒤에 와서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혼 서류 곧 보낸다고 말했고요. 근데 그 여자한테 듣자 하니까 그동안 그 여자가 쓴 돈이 다 서방님이 준 돈이라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네, 아버님이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고 빌려주면 갚는다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목덜미를 붙잡으셨습니다. 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받아서 신나게 쓴 예단비며 아꼈다고 생각한 예식장 대여비랑 식사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등짝을 얻어맞았습니다. 아휴, 내가 이놈 새끼 돈 잘 번다고 그냥 오냐오냐.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도 오냐오냐. 장가 간다길래 그거면 됐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물려도 꽃뱀한테 물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어? 아이고, 이게 나이만 처먹고 등치만 컸지 완전히 갓나네야 갓나네. 너 이제부터 나와서 밥 먹어. 그리고 때 되면 나랑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알겠어? 시동생은 호되게 혼낸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놈의 자식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운동은 내가 시켜서 살 빼놓을 테니까 이 자식 똑바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된 여자한테 장가 보내자. 시어머니의 굳은 결심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어머니. 이렇게 뒀다간 사람 하나 잡겠다 싶겠더라고요. 그 후 시동생은 저랑 어머니와 함께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가족들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아보니 실은 시동생도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하긴 사랑했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죽을 뻔했으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 싶었어요. 결국 그 여자와 상간남은 징역이 확정되어 형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동생과는 아직 이혼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거든요. 혼인무효 소송의 마지막 기일, 재판장에 나타난 시동생은 전관 완전히 딴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에 늘씬해진 것은 기본, 멀끔한 차림으로 재판장에 나왔어요. 서방님을 본 그 여잔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혼인무효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승소였습니다. 그렇게 승소하고 나오는 길, 시동생이 오랜만에 웃더라고요. 아니 서방님, 이혼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왔어요. 그런 시동생이 보기 좋아서 농담을 건넸는데 시동생이 결연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멋지게 입고 시작해야죠. 그리고 형수님,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순간 저와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설마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된 탓이었죠. 이게 다 형수님 덕이에요. 저 살 빼는 것도 엄청 도와주셨잖아요. 같이 헬스 PT까지 받으시면서. 저도 운동할 겸 같이 한 거죠. 서방님이 비용도 다 대주셨으면서. 그 외 전에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형수님 후배분이요. 아휴, 제가 소개해 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대학 후배가 하나 떠오르면서 서방님이 만난다는 사람이 그 친구인가 싶더라고요. 설마 지영이요? 시동생은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 번호를 계속 갖고 계셨나 봐요. 절 먼저 팔로우하셔서 저도 마팔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동생 정말 착한 데다 성실해서 자기 일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서방님, 꽃뱀한테 제대로 데이더니 이제야 제대로 만나셨네요. 사실 소개팅 할 땐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SNS로 팔로우 해놓고 보는데 이렇게 예뻤나 싶고 그러나 시동생의 말에 전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 후배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예쁜 꽃뱀이랑도 살았던 사람이 그 후배가 예쁘다고 하니 좀 의외더라고요. 그게 그냥 얼굴이 예쁘다기보다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봉사도 다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봉사 가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아, 그럼 그때부터 만난 거예요? 예, 지영 씨가 형수님한테 말씀드리기 쑥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서 시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만간 저랑 어머니 지영이 그리고 시동생 이렇게 넷이 만나요. 저야 너무 좋죠. 어쩐지 살을 나보다 더 열심히 빼더라. 시동생이 수줍게 웃는데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1년 뒤 시동생은 제 후배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고요. 저희는 이미 한번 거하게 불렀던 하객 대신 가족끼리 단란한 가운데 식을 올렸어요. 물론 신부도 좋다고 했고요. 큰 위기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보니 또 이렇게 행복이 찾아오네요. 덕분에 전 제가 참 좋아했던 후배와의 관계도 회복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세 식구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